편의점 매대 앞에 서서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가 붙은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고작 몇백 원 차이인데 그게 뭐라고 심장이 덜컥거렸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겼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남편은 집안의 모든 전등을 끄고 어둠 속에서 살기를 강요했습니다. 거실 불 하나 켜는 것조차 죄악이 된 우리 집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고 습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가계부를 검사했습니다. 10원 단위까지 딱딱 맞아떨어져야 하는 그 낡은 수첩은 나를 옥죄는 사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콩나물 100원어치를 더 샀다고 1시간을 넘게 설교를 늘어놓았습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끊어내야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한다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정말로 우리가 곧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절약은 집 밖에서도 지독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은커녕 생일조차 무색하게 지나갔습니다. 외식 한번 하자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가도 남편이 보여주는 텅 빈 통장 잔고 앱을 보면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그는 늘 지금은 참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끼지 않으면 늙어서 라면도 못 먹게 될 거라며 기름값이 아까우니 출퇴근길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버스를 타라고 나를 밀어냈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자괴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본인 스스로도 지독하게 아끼는 척 연기했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몇 번이고 꿰매 신으며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거다라고 생색을 냈습니다. 낡은 정장의 소매 끝이 해진 것을 보여주며 아내로서 미안하지 않냐는 무언의 압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를 위해 저렇게까지 희생하는 사람인데 내가 조금 더 고생하는 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그 눈빛, 가끔 돈 이야기를 할 때 스쳐 지나가던 묘한 우월감과 차가움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한 전조였습니다. 그는 마치 나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둔 채 가난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고 즐기는 간수 같았습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차를 세워두기로 했다며 차 키를 금고에 넣던 날 남편은 세상을 다 잃은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극의 한 장면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로부터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의 겨울은 유독 길고 추웠습니다. 난방비가 무섭다며 보일러 외출 모드조차 허용하지 않던 남편 때문에 나는 집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어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 고역이었지만 남편은 찬물로 씻어야 정신이 맑아지고 돈도 아낀다며 껄껄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내 살을 파고드는 칼날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의 책임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지독한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배신당할지도 모른 채 나는 그렇게 가난의 연극 속에서 주연 배우인 줄도 모르고 관객처럼 박수만 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2박 3일 일정으로 지방 출장을 떠난 것은 리터당 기름값이 2,100원을 돌파했다는 속보가 나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에도 현관불을 끄지 않았다며 나에게 한참을 쏘아붙였습니다. 고작 그 몇 초의 전기가 우리 집 가게를 무너뜨린다는 그의 억지스러운 논리는 이제 나에게 일종의 종교적 교리처럼 내면화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정막만 남은 집안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켤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나는 낡은 담요를 두 겹으로 겹쳐두르고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찬장을 가득 채운 라면 박스를 보며 남편이 돌아와 개수를 세어볼 것이 두려워 물만 들이켰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천장에 오래된 전등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깜빡이다가 완전히 꺼져버린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올 때까지 어둠 속에서 기다렸겠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진다는 공포가 갑자기 나를 덮쳤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전구를 갈기 위해 의자를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전구를 갈려면 드라이버가 필요했고 우리 집의 모든 공구는 서재 구석에 놓인 남편의 비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는 결혼 초부터 남편이 성역처럼 여기던 물건이었습니다. 낡고 투박한 철제 공구함이었지만 그는 항상 그 위에 작은 자물쇠를 채워두었습니다. 공구는 날카롭고 위험해서 내가 건드리면 다친다는 게 그의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상자를 만지려 할 때마다 눈동자를 번득이며 화를 내던 그의 모습은 단순한 걱정이라기엔 지나치게 방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비상용 열쇠를 숨겨두는 책상 세 번째 서랍 깊숙한 곳을 뒤져 기어이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자물쇠가 툭 하고 풀리는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죄책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이 전신을 타고 흘렀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망치와 펜치, 그리고 기름때 묻은 드라이버 몇 개가 보였습니다. 별거 없다는 생각에 안도하며 드라이버를 집어 들려던 찰나 상자 바닥에 깔린 낡은 신문지가 부자연스럽게 불루 솟아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홀린 듯 신문지를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비닐 지퍼백에 꼼꼼하게 쌓인 두툼한 서류 뭉치와 파란색 통장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드라이버를 챙겨 나가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비닐을 열고 꺼낸 통장의 첫 장을 넘긴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 주인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이름도 시부모님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이지숙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찍힌 숫자들은 내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0이 대체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1, 10, 100, 1000, 억 단위였습니다. 잔고 3억 8천만 원. 기름값 200원 차이에 손을 떨며 주유소를 찾아 헤매고 마트에서 유통기한 임박 상품만 골라 담던 우리 부부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숫자였습니다. 손이 떨려 통장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거래 내역을 살폈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남편의 급여일 다음 날이면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씩 이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숙생활비, 지숙적금, 심지어 지숙생일 선물이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원이 인출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내가 한겨울에 보일러 한번 마음 편히 못 켜고 발가락이 얼어 터지는 고통을 참아낼 때 남편은 이 이지숙이라는 여자에게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의 몇 배를 퍼주고 있었던 겁니다. 기름값이 비싸서 라면도 못 먹게 생겼다며 내 앞에서 한숨을 쉬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표정, 그 말투, 그 눈물겨운 절약의 목소리가 모두 나를 속이기 위한 정교한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장 아래에 놓인 서류 뭉치를 마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인근의 한 신축 아파트 분양권 서류였습니다. 수분양자의 이름 역시 이지숙이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가난을 가르치고 가스라이팅하며 얻어낸 돈으로 다른 여자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녀의 인생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은 내 주변으로 차가운 공기가 휘몰아쳤습니다. 이제 이 집의 추위는 더 이상 난방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얼음성이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통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지숙, 이 여자가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내 남편이 나를 어디까지 파멸시키려 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손에 든 파란색 통장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내 손바닥을 차갑게 옥죄어 왔습니다. 3억 8천만 원. 그 숫자가 내 망막에 박혀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리터당 기름값이 무섭다며 에어컨 필터조차 갈지 못하게 하던 남편, 대형마트의 마감 세일, 시간만 기다려 반갑 스티커가 붙은 고기 한 팩을 사며 세상 모든 선심을 다 쓰는 척하던 그 남자의 얼굴이 이지숙이라는 세 글자 위에 겹쳐졌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서재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통장만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낡은 다이어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이 군대 시절부터 써왔다며 절대 보여주지 않던 보물 1호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결혼 생활 10년의 기록이 아닌 이지숙이라는 여자와의 꼼꼼한 가계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숙이 이사 비용 2천만 원 지원, 지숙이 생일 다이아 목걸이 500만 원.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가슴은 도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생일에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미역국만 끓여 먹자며 시장에서 사온 1,000원짜리 미역 한 봉지를 내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낡은 티셔츠가 목이 늘어날 대로 늘어나 걸레가 될 때까지도 그는 아직 멀쩡한데 왜 돈을 쓰냐며 나를 타박했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휴대폰을 켰습니다. 남편이 출장 가며 두고 간 예비용 공기계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원을 켜자 잠금 화면조차 설정되지 않은 채 한 여자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옆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는 내 남편. 그 여자가 바로 이지숙이었습니다. 남편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결혼 전 집안 반대로 헤어졌다던 그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그녀와는 완전히 끝난 사이라고, 이제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침을 튀기며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은 방금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촬영 장소는 경기도 인근의 그 신축 아파트 단지 아니었습니다. 촬영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이라 집에 못 들어간다며 외박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혹시라도 남편이 끼니를 거를까봐 주먹밥을 싸서 회사 앞까지 찾아갔다가 경비원에게 야근하는 부서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남편은 내가 전화를 걸자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으니 끊으라며 짜증을 냈었습니다. 그 바쁜 시간의 실체가 고작 첫사랑과의 호화로운 아파트 데이트였다니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 길로 남편이 숨겨둔 블랙박스 칩을 찾아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블랙박스 용량이 아깝다며 주행 중에도 전원을 꺼두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행적을 지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가끔 주차 모드에서 충격이 감지될 때 자동 녹화되는 기능은 끄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상 속에는 남편이 이지숙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며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남편의 목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나긋나긋한 톤이었습니다. 지수가 이번 달 생활비는 좀 넉넉히 보냈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기름값 걱정 같은 건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나에게는 기름값 2,000원 시대에 라면도 못 먹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던 입에서 상간녀에게는 돈 걱정하지 말라는 호언장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을 갉아먹고 내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려 얻어낸 그 돈들로 그는 다른 여자의 낙원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지숙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지원 덕분인지 화려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SNS 속 그녀의 일상은 명품 가방과 고급 외제차, 그리고 호텔 호캉스로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화려함의 밑바닥에 나의 눈물과 굶주림이 깔려 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상간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아끼고 관리하는 무보수 가자 도우미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재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지만 이제 더 이상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서 들끓는 분노가 얼음 같던 내 심장을 시뻘겋게 달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통장과 서류,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빠짐없이 복사하고 촬영했습니다. 이제 이 이지숙이라는 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녀는 내 가정을 파괴한 침입자이자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 있는 진정한 안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 화려한 낙원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내 인생에서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복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나는 평소처럼 현관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주방으로 달려가 냉장고 전력 등급을 확인하고는 내가 반찬을 꺼내느라 문을 오래 열어두었다며 혀를 찼습니다. 이게 다 돈 세는 소리야. 기름값 리터당 2,100원 시대에 당신은 위기감이 없어? 그가 뱉어내는 말들은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나는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입고 있는 소매가 해진 낡은 정장 이면에 숨겨진 명품 수트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목덜미에선 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고가 브랜드의 향수 냄새가 미세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남편이 출근한 뒤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평소 기름값이 아깝다며 버스를 타러 가던 남편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불과 500m 떨어진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세련된 외제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기웃거리더니 익숙하게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구두를 벗어 던지고 차 안에 비치된 명품 로퍼로 갈아 신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땀을 흘리며 줄을 서던 아내의 고생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는 매끄럽게 엔진 소리를 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그를 쫓았습니다. 택시비 10,000원이 나가는 게 손이 떨릴 정도로 가난에 길들여져 있었지만 지금 확인해야 할 진실은 내 목숨보다 값비쌌습니다. 남편이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유명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낡은 정장 재킷을 벗어 뒷좌석에 던져두고
트렁크에서 꺼낸 고가의 브랜드 재킷을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 그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찌든 가장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부를 거머쥔 성공한 사업가의 거만한 미소, 그것이 바로 내 남편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백화점 안으로 들어선 남편은 망설임 없이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곳에서 남편은 VIP 대접을 받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숙이가 좋아하겠지? 직원이 내미는 한정판 가방을 보며 남편이 뱉은 말은 내 심장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낡은 에코백이 다해져서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닐 때도 그는 가방이 물건만 잘 담으면 됐지. 허영심 버려라라고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고작 500원 차이 나는 계란 한 판을 들고 10분을 고민하던 나를 무식하다고 비난하던 사람이 이곳에서는 10,000원권 수표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밀고 있었습니다. 쇼핑을 마친 남편은 근처의 최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한 끼 식사비가 우리 집 한 달 생활비와 맞먹는 그곳에서 그는 이지숙을 만났습니다. 이지숙은 사진보다 훨씬 화려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 잔을 부딪히며 다정하게 웃음을 나눴습니다. 남편은 스테이크를 정성스럽게 썰어 그녀의 접시에 놓아주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참자. 그 여자나가 워낙 멍청해서 조금만 더 쥐어짜면 아파트 잔금까지 금방 마련할 수 있어.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내가 먹는 라면 한 봉지, 내가 켜는 전등 하나가 아깝다며 지옥 같은 가난을 강요했던 이유가 고작 장간녀의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였다니. 나는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내 초라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낡은 외투, 거친 손등, 그리고 배신감으로 얼룩진 눈동자. 남편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저 돈을 짜내기 위한 마른 수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극한의 빈곤으로 몰아넣고 내 자존감을 바닥까지 짓밟으면서 그 고통의 대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이지숙을 외제차에 태워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이지숙의 차에 고급 휘발유를 가득 채워주며 기름값이 너무 올랐지? 걱정 마. 내가 다 낼게라고 속삭였습니다. 나에게는 리터당 10원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아 OKM을 돌아가게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이중성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의 가난 코스프레는 완벽한 연극이었고 나는 그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자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관객은 무대 위로 올라가 이 역겨운 연극을 끝내버릴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백화점 영수증을 챙겨 나오는 남편의 뒤편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의 그 화려한 축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나는 그의 서재 책상 밑바닥에 테이프로 정교하게 붙여둔 이중 장부의 존재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든 순간 나는 내가 알던 남편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환청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상금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집 생활비를 쥐어짜고 내 보험을 해지하며 얻어낸 모든 돈이 어떻게 이지숙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성벽으로 변했는지 보여주는 설계도였습니다. 남편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유령 컨설팅 회사를 하나 세워두고 매달 자신의 월급 중 상당 부분을 자문료 명목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계부 앱의 10원 단위 오차 때문에 그에게 머리채를 잡힐 뻔하며 눈물을 쏟을 때 그는
그 자문료를 모아 이지숙의 이름으로 된 펀드와 주식을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이지숙 아파트 중도금 3차 납부 완료, 이지숙 상가 임대차, 보증금 지원 같은 문구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가 이용한 가난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같은 뉴스들을 스크랩해두고 나를 세뇌하는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세상이 망해가고 있는데 너만 태평하게 전등을 켜냐던 그의 사자오는 사실 이지숙에게 보낼 보너스를 만들기 위한 추진력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아낀 리터당 몇십 원의 기름값, 내가 포기한 라면 한 봉지의 가격까지도 모두 계산하여 이지숙의 명품 가방 구매 내역 옆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아내 식비 절감분 15만 원, 지숙이 와인 구매 보태기. 그 짧은 메모 한 줄에 나의 10년 헌신은 쓰레기통으로 처박혔습니다. 이지숙은 남편의 단순한 유흥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꿈꾸던 완성된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나는 그 무대를 만들기 위해 등골이 휘도록 일하고 아끼는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이지숙의 이름으로 된 신축 아파트를 사기 위해 내 명의로 된 청약 통장까지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내가 우리 나중에 이사 갈 때 쓰자며 아껴왔던 그 통장은 이미 해지되어 이지숙의 거실 대리석 바닥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재산을 분산하고 만약의 이혼 소송에 대비해 모든 고가의 자산을 이지숙의 단독 명의로 돌려놓는 설계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장부를 사진 찍었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나라는 인간을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했습니다. 얼마나 더 굶길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추위에 떨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 얼마나 더 이지숙의 화려함을 빛낼 수 있는지 측정하는 정밀한 계산기였습니다.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텅 빈 통장 잔고는 나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가짜였고 진짜 부는 이미 담장 너머 다른 여자의 품에서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이지숙의 SNS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올린 나만의 드레스룸 사진 속 조명 하나가 우리 집 한 달 난방비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설계한 이 완벽한 가짜 인생에서 내가 맡은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는 내가 가난에 짓눌려 아무것도 못할 거라 믿었겠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기 위해 만든 그 절약의 기술이 이제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이지숙에게 보낸 그 수억 원의 돈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을지 법정과 판례를 뒤지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의 설계는 완벽해 보였지만 단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쥐도 막다른 길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것, 그리고 10년간 가난이라는 지옥에서 단련된 여자의 도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말입니다. 나는 그의 장부를 덮고 원래 있던 자리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또 나에게 기름값이 올랐으니 버스비를 아끼라고 훈계를 하겠지요. 나는 그 역겨운 입술이 내뱉는 가짜 걱정을 들으며 속으로 그의 몰락을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은 그 화려한 아파트가 당신의 무덤이 되게 해주겠다고 나는 차갑게 가라앉은 거실 바닥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은 여전히 리터당 기름값이 얼마 올랐네 만회하는 뉴스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식탁 앞에 앉아 유통기한이 지나 눅눅해진 식빵 한 조각을 우적우적 씹으며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어제 내가 나간 뒤에 거실불 몇 시에 껐어? 전기요금 고지서 보니까 저번 달보다 3,000원이 더 나왔던데. 지금 라면도 못 먹게 생긴 판국에 정신 안 차릴 거야?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3,000원이라는 단어가 내 고막을 찔렀습니다. 어젯밤 내가 본 상간녀 이지숙의 백화점 영수증에는 발렛 파킹 팁으로만 그 이상의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며 다음부턴 더 조심하겠다며 사죄의 눈물을 흘렸겠지만 오늘의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혐오였습니다. 남편은 나의 침묵을 반성으로 해석했는지 한층 더 기세등등하게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기름값 2,000원 시대라는 게 농담 같지? 내가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당신은 몰라. 당신이 집에서 전등 하나 끄는 게 나를 돕는 유일한 길이야. 그 역겨운 입술이 달싹일 때마다 이지숙의 아파트 대리석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밖에서 치열하게 산 이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간녀의 안락한 침대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나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지하철 요금 1,300원을 결제할 때마다 손을 떨던 예전의 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상담실에 마주 앉은 변호사에게 남편의 이중 장부와 통장 사본,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경제적 학대이자 재산 은닉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재산을 제3자의 명의로 빼돌린 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아프고 서러워도 병원 한 번 마음 편히 가지 못했습니다. 작년 겨울 사랑니가 부어올라 얼굴이 퉁퉁 부었을 때도 남편은 치과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아냐. 그냥 소금물로 소독이나 해라라며 나를 타박했습니다. 결국 나는 고름이 터질 때까지 생으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대가로 남편은 이지숙의 임플란트 비용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모았던 그 푼돈들이 사실은 상간녀의 화려한 외투를 짜는 실오락이었다는 사실에 나는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나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남편과 이지숙은 나의 시체를 밟고 더 화려한 축제를 벌일 것이 뻔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지숙 명의로 사둔 그 아파트, 그리고 상가 보증금, 전부 다 찾아올 수 있나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월급 흐름과 유령 컨설팅 회사의 자금 세탁 경로를 완벽하게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철저히 숨겨야 합니다. 그날부터 나의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남편 앞에서 예전보다 더 지독하게 가난을 연기했습니다. 마트에서 상한 채소를 덤으로 얻어와 식탁에 올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여보, 우리 정말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죠? 라며 가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안쓰러운 척 머리를 쓰다듬으면서도 등 뒤로는 이지숙에게 조금만 기다려. 그 멍청한 여자가 비상금까지 다 내놓게 만들 테니까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나는 남편의 유령회사 사무실 주소를 알아내 밤마다 그곳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파쇄기로 갈려나간 종이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 이어붙이며 이지숙에게 전달된 자금의 정확한 액수와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 버스를 타던 내가 이제는 복수를 위해
남편의 동선을 1분 단위로 체크하며 그의 파멸을 설계했습니다. 이지숙의 SNS에 올라오는 명품 가방 사진들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압류해야 할 리스트일 뿐이었습니다. 분노는 차가울 때 가장 강력하다고 했던가요? 내 안에 들끓던 증오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한 복수의 로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나를 가스라이팅하며 자신의 위대함을 설파했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가 나중에 법정에서 짓게 될 당혹스러운 표정을 상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름값 2,000원 시대라며? 그래, 당신이 아끼라고 했던 그 돈들이 당신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거야. 나는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남편의 비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에서 나온 것은 재앙뿐만 아니라 그를 지옥으로 보낼 가장 확실한 초대장이었습니다. 남편의 오만함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내가 평생 가난이라는 공포에 질려 제 발등만 보고 살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깊어질수록 그의 경계심은 헐거워졌고 나는 그 틈을 타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미끼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그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제 손으로 망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지난 며칠간의 밤샘 공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이는 얼굴로 남편의 눈을 피했습니다. 유통기한이 다 된 식빵 대신 시장에서 얻어온 시든 배추로 끓인 멀건 국을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여보, 사실 친정 쪽 먼 친척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내 앞으로 작은 땅 하나가 남았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밀린 세금이 좀 많대요. 지금 우리 형편에 그 세금을 낼 돈도 없고 그냥 포기할까 봐요. 기름값 2,000원 시대에 땅은 무슨 땅이겠어요. 남편의 탐욕이 그의 위선을 뚫고 올라오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짓 침착한 척하며 땅의 위치와 시세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변호사와 미리 짜둔 대로 개발 호재가 분명하지만 당장 현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기회의 땅에 대해 설명하자 그의 눈에는 광기 어린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마지막 재산까지 빼앗아 이지숙의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남은 돈으로 그녀와 호화로운 여생을 보내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남편은 돌변했습니다. 나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내가 어떻게든 돈을 구해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유난히 다정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이지숙에게 대박이 터졌다. 그 멍청한 여자가 조상 잘 둔 덕에 우리가 강남으로 입성하게 생겼다며 히히덕거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의 휴대폰을 미러링하여 실시간으로 오가는 대화들을 지켜보며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덫은 이미 설치되었고 남편은 제 발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땅 세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자신이 숨겨두었던 유령회사의 비자금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계좌를 움직일 때마다 나의 변호사는 그의 자금 세탁 경로를 실시간으로 캡처하고 증거물로 확정지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속이기 위해 건네준 세금 납부용 돈들은 사실 그가 이지숙 명의로 빼돌렸던 부부 공동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를 등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실상은 스스로 자신의 범죄 행적을 법정 기록에 남기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지숙에게도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 남편네 남편이 곧
거액의 상속을 받게 될 텐데 지금 아파트 명의를 당신 혼자로 해두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 공동 명의로 바꾸거나 더 큰 투자를 제안해라. 탐욕에 눈이 먼 이지숙은 남편을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법입니다. 남편은 이지숙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더 무리하게 회사 자금을 끌어다 썼고 그 모든 과정은 나의 카메라와 녹음기 속에 담겼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오면 여전히 기름값이 무섭다며 거실불을 끄고 라면을 끓여 먹는 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 땅만 해결되면 우리 팔자 피는 거야. 그가 내민 라면 그릇을 보며 나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남을 속이는 즐거움에 취해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 나는 그가 끓여준 라면을 한 입 먹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 좀 더 해. 당신이 아끼라고 했던 그 2,000원의 기름값, 당신이 나를 굶기며 모았던 그 푼돈들까지 전부 이지숙과 함께 길바닥에 뿌려지게 해줄 테니까. 덫의 마지막 매듭은 남편이 스스로 나에게 인감도장을 요구하던 날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지숙의 아파트 중도금을 치르려 했습니다. 나는 순순히 도장을 내어주는 척하며 실제로는 남편의 은닉 재산 전체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에 그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 미래를 훔쳤다고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겠지만 내일 아침 그를 기다리는 것은 낯선 땅의 지적도가 아니라 법원에서 날아온 파산 통보서와 이혼 소장일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남편의 가식적인 콧소리 소리를 들으며 이제는 정말로 축포를 터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저녁, 나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기름값 2,000원 시대의 라면 한 봉지도 아깝다던 남편의 엄포를 어기고 시장에 나가 꽤 그럴듯한 소고기 한 팩과 와인 한 병을 사온 것입니다. 물론 그 돈은 남편이 땅 세금 대납을 위해 내 계좌로 입금했던 비자금의 아주 작은 일부였습니다. 그가 나를 등치기 위해 보낸 돈으로 그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기분은 묘하게 비릿하고도 달콤했습니다. 주방 가득 고기 굽는 냄새가 퍼지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남편은 신발도 채 벗기 전에 주방으로 달려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고기, 와인? 당신 지금 리터당 기름값이 얼마인지 잊었어? 내가 밖에서 10원 한 장 아끼려고 점심도 굶고 다니는데 집에서 이런 사치를 부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가로채려던 땅의 가치가 이 정도 사치는 부려도 될 만큼 높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안도하는 탐욕이 읽혔습니다. 그는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한참을 몰아세웠지만 나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그에게 와인잔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늘만은 이해해줘요. 이제 그 땅 문제도 해결됐고 우리에게 곧 큰돈이 들어올 텐데 지난 10년 동안 당신 고생시킨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요. 나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짐짓 너그러운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다시금 가장으로서의 훈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당신이 철이 없어서 그렇지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명심해. 이번에 땅 팔아서 돈 들어와도 우리는 예전처럼 아껴야 해. 내가 그 돈으로 더 큰 투자를 설계하고 있으니까. 그가 말하는 더 큰 투자란 보나 마나 이지숙의 아파트 평수를 넓히거나 그녀의 꽃집을 확장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남편은 고기를 씹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위대함을 설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 가게의 미래를 위해 희생해 왔는지, 기름값이 아까워 버스를 타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결국 이런 보상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스스로를 찬양했습니다. 나는 그 역겨운 입술 사이로 소고기 육즙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며 내일 이 입술이 비명을 지르게 될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남편은 식사 도중에도 수시로 식탁 밑으로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미러링된 내 패드에는 그가 이지숙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그 멍청한 년이 고기 굽고 난리 났어. 지 땅 뺏기는 줄도 모르고 좋단다. 내일 서류 정리되면 바로 내 계좌로 쏠게. 우리 유럽 여행 갈 준비나 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와인잔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며 남편의 잔에 와인을 채웠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그 땅은 그냥 날릴 뻔했어요. 남편은 취기가 오르자 본색을 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당신은 참 운이 좋아. 나 같은 남편 만나서 이만큼 사는 거야. 요즘 세상에 나처럼 건실하고 검소한 남자가 어디 있어? 기름값 아깝다고 징징대는 거 다 당신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그는 10년 전 우리가 단칸방에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무능했는지와 자신이 얼마나 유능했는지를 조목조목 따지며 나를 깎아내렸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은 나에게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습니다. 사형수가 집행 전 마지막으로 떠드는 헛소리 정도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나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우리에게 돈이 하나도 없어진다면 그래도 우리는 행복할까요? 남편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왜 없어? 내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아끼고 살기나 해.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트림을 하며 거실 소파로 향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라는 그의 마지막 명령을 들으며 나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이면 자신이 지은 그 견고한 거짓말의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가 그토록 아꼈던 기름값 2,000원이 사실은 그를 파멸로 이끄는 가장 저렴한 연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은 끝났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나는 남편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기름값 아깝다며 차키를 금고에 넣던 그 손에 이제는 차가운 수갑과 파산 선고서가 들려질 차례였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은 와인 한 모금을 들이켜며 내 인생의 진정한 여명을 기다렸습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평소 입지도 않던 해진 정장을 다시 챙겨 입으며 거울 앞에서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내가 말한 그 유산으로 받은 땅의 서류를 넘겨받는 날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에게 오늘 큰일 치르는데 기름값 아깝게 차는 무슨 차냐. 버스 타고 그 장소로 와라라며 마지막까지 나를 쥐어짜는 훈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내 가방 안에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가압류 통보서와 이혼 소장, 그리고 상간녀 이지숙의 아파트를 지옥으로 만들 모든 준비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로 향하는 사이 나는 이미 변호사 그리고 법원 집행관들과 함께 경기도의 그 신축 아파트
이지숙의 안식처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내 피 같은 돈을 쏟아부어 만든 그 화려한 낙원 말입니다. 배를 누르자 잠덜 깬 얼굴에 이지숙이 실크 가운을 걸친 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었습니다. 누구신데 아침부터?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집행관들과 함께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거실 정가운데에는 남편이 나에게는 평생 구경도 못하게 했던 최고급 수입 소파와 대형 OLED TV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리터당 기름값이 아까워 라면만 먹어야 한다던 남편의 말과는 대조적으로 수백만 원짜리 와인 셀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거실을 둘러보며 입을 뗐습니다. 이지숙 씨, 이 집의 가구와 가전, 그리고 당신 명의의 이 아파트까지 전부 제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불법으로 은닉해서 마련한 것들이더군요. 오늘부로 이 집의 모든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집행합니다. 집행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자 이지숙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시각 호텔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던 남편은 이지숙의 비명 섞인 전화를 받고는 미친 듯이 이 아파트로 달려왔습니다. 기름값이 아까워 급가속도 안 한다던 그 남자가 아마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기름을 태우며 달려왔을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의 눈에 비친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꾸민 낙원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고 내가 그 한복판에서 이지숙의 영수증 뭉치를 들고 서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변호사의 제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그 땅 서류는 어쩌고 여기 와서 이 난리냐고. 남편의 고함에 나는 조용히 이지숙의 명의로 된 통장 원본을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땅?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당신이 내 유산을 탐내며 보냈던 그 세금 대납용 비자금들 전부 당신이 유령회사로 빼돌린 돈이라는 증거로 채택됐어. 덕분에 당신의 그 치밀한 자금 세탁 경로를 아주 쉽게 파악했지. 고마워. 당신의 그 탐욕이 내 복수를 완성해줬어. 남편의 얼굴이 붉다 못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이지숙의 태도가 먼저 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고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며. 아내한테 들키지도 않고 완벽하게 세팅했다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고. 내 아파트랑 가방들 다 어떻게 할 거야. 돈으로 맺어진 관계의 실체는 추악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고성능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습니다. 인출기가 고장 나자마자 그녀는 가차없이 발길질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이지숙에게 매달리며 지수가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게 했던 가스라이팅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기름값 걱정 안 해도 돼. 당신은 곧 감옥에 가거나 길거리에 나앉을 테니까. 차도 압류됐고 당신 회사 비리도 이미 검찰에 제보했어. 당신이 아끼라고 했던 그 2,000원의 기름값, 이제는 당신이 인생을 포기해야 할 대가가 됐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지숙은 자신의 명품 가방이라도 챙기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에 딱지가 붙은 뒤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헐뜯으며 욕설을 퍼붓는 그 난장판 같은 거실에서 나는 지난 10년의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남편이 나를 굶기고 춥게 만들며 지었던 그 공든 탑이 단 하루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낙원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증오하는 두 마리의 괴물만이 남았습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 나의 완전한 독립과 그들의 처절한 몰락만이 남았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집 거실을 감돌던 그 비릿한 향기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소리는 내 인생을 옥죄던 사슬이 하나둘씩 끊겨나가는 파동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이 유령 회사를 통해 은닉했던 재산은 물론 이지숙의 명의로 빼돌렸던 아파트와 상가 보증금까지 모두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어 82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동반한 경제적 학대와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남편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이지숙은 위자료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에 내 남편이었던 남자의 뺨을 후려치고는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의 몰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제보했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해 그는 다니던 직장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당했고 업계에는 그의 추악한 이중생활이 소문이 나 재취업의 길마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 우리 미래를 위해 아낀 거 아니냐, 한 번만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우리에 나는 단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했습니다. 그가 아끼라고 했던 그 기름값 2,000원이 이제는 그가 구걸해야 할 인생의 전부가 된 셈입니다. 몇 달 뒤 나는 남편이 이지숙에게 사주었던 그 신축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용한 근교에 나만의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삿날 나는 가장 먼저 보일러를 온도가 허락하는 한 가장 높게 올렸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뜨끈한 온기는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내 영혼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전등 하나 켜는 것도 죄악시하던 시절을 비웃듯 집안의 모든 조명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여 살던 그 여자는 이제 죽고 없었습니다. 나는 마트에서 가장 비싸고 신선한 소고기와 유기농 채소들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유통기한 임박 스티커를 찾아 헤매던 손길은 이제 가장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안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만을 위한 정갈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돈 아깝다며 입도 못대게 하던 비싼 와인을 따고 두툼한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고기 냄새가 온 집안의 진동에도 누구 하나 타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평범한 자유가 눈물이 날 만큼 달콤했습니다. 우연히 전해 들은 남편의 근황은 처참했습니다. 이지숙은 위자료를 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명품을 팔아치운 뒤 다른 스폰서를 찾아 떠났고 남편은 고시원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습관적으로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폐기 도시락을 얻어먹으며 산다더군요. 그가 나에게 강요했던 그 가난의 연극이 이제는 그의 실전 삶이 된 것입니다. 기름값이 무서워 차를 못 타게 하더니 이제는 버스비조차 없어서 몇 시간을 걸어 다닌다는 소식에 나는 그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새 차를 끌고 주말마다 여행을 떠납니다. 주유소 전광판에 리터당 2,100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어도 더 이상 가슴이 철렁이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그저 세상의 물가일 뿐 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득 채워진 연료 게이지를 보며
가속 페달을 시원하게 밟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상쾌합니다. 내 인생의 긴 겨울은 끝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갉아먹는 마른 수건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남편이 비상금 상자에 숨겨두었던 배신의 기록들은 이제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옥 같던 그 가난의 연극에서 스스로 걸어나와 이제 나만의 무대에서 가장 화려한 주연 배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유난히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러 향기로운 장미 한 다발을 샀습니다.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뜻한 거실 불빛 아래서 꽃향기를 맡으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느낍니다. 여보, 이제 기름값 걱정 안 해도 돼. 어둠 속에서 내가 나에게 건네는 이 말은 이제 조롱이 아닌 축복입니다. 나는 다시는 그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주유를 마친 차처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요.